근데 여러분,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같은 모양을 똑같이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날짜는 매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무수히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피그마를 만든 사람은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자, 오늘은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다들 해보고 오셨으리라 믿고 지난 에피소드의 5번째 부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토 레이아웃의 구조를 볼게요. 사각형 안에 텍스트가 2개 들어있는데 자식이 3개가 있네요. 매달린 따봉 프레임을 보시면 그 안에 좋아요 개수가 달려있죠. 아하!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한 뒤 캔버스 바닥을 클릭하고 붙여넣기해서 꺼내줍니다. 대충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담아줍니다. 프레임의 우측 하단 부분까지 옮겨주시고 살짝 삐져나가도록 밀어주세요. 그리고 프레임의 클립 컨텐트 속성을 해제하고 삐져나간 부분을 잡고 바깥으로 꺼내서 우측 하단 바로 밑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constraint 속성을 right, bottom으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좋아요 개수는 프레임에 여전히 담겨있지만 시각적으로는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있죠. 이걸 오토 레이아웃의 마지막에 담아줍니다. 수평 방향으로 필 컨테이너 설정해주고 배경색을 지운 뒤 하이트는 0.001 픽셀을 설정해주고 테스트해봅니다. 잘 됐죠? 페이스북에 반응형 UI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 이제 어지간한 UI는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컴포넌트는 반복과 재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보면 비슷한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말풍선이 있어요. 계속해서 노랗고 하얀 배경의 말풍선이 번갈아가며 반복해서 나오죠. 이걸 말풍선이 나올 때마다 새로 그리면 아주 힘들 겁니다. 우리 다들 카톡 잠깐 안 보면 말풍선 300개씩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주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템플릿화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템플릿을 똑같이 가져온 뒤 조금만 고쳐서 비슷한 기능과 UI를 만들곤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의 말풍선도 나올 때마다 내용과 크기가 다르죠? 내가 보낸 말풍선과 상대가 보낸 말풍선이 다르게 생겼고요. 버튼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버튼의 이름과 눌렀을 때의 기능이 다 다르죠. 아까 나왔던 이 도장을 보세요. 전체적인 모양은 같지만 날짜가 매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잉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찍히는 도장의 색깔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때, 즉 반복과 재사용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보며 이해도를 높여갑시다. 프레임에 텍스트를 넣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레이디어스를 조금 주고 배경색은 파란색, 텍스트는 흰색, 패딩을 위아래 10픽셀, 좌우 20픽셀을 주고 오토 레이아웃의 정렬을 가운데로 해서 버튼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버튼은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될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내용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이 둥근 정도가 뭔가 둔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드네요. 완전히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죠? 전부 선택한 다음에 레이디어스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런 게 3만 개가 있다면요? 300개의 페이지에서 이걸 고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에서는 이걸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는 300개 페이지에서 3만 개를 전부 고쳐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만 맘에 안 드는 거겠지 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조금 타협하면 인생이 편해져요. 하지만 피그마 유저라면 여기서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컴포넌트를 꺼내시겠죠? 복제된 버튼들을 지우고 처음 만들었던 버튼에서 Ctrl Alt K를 눌러 버튼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버튼이라는 뜻의 약자 btn을 적어줄게요. 여기서 만든 이 컴포넌트를 메인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Ctrl D를 눌러 이걸 복제하면 원본과 다르게 속이 비어있는 아이콘으로 복제가 되죠. 이건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는 몇 개이든 만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메인 컴포넌트의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마치 도장 하나를 파놓고 여기저기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모양이 그대로 찍히는 것처럼요. 다른 점은 도장을 더 깎아서 변경한다고 해도 이미 찍힌 도장이 변경되진 않지만 컴포넌트는 메인 컴포넌트를 수정하면 인스턴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똑같은 버튼을 만들기 위해 컴포넌트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스턴스 한 개의 버튼 텍스트, 즉 레이블을 수정해 봅니다. 인스턴스의 프레임도 메인 컴포넌트와 같은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블을 수정해도 버튼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번엔 메인 컴포넌트의 버튼 레이블을 변경해 봅니다. 처음 복제된 상태로 놔둔 버튼의 레이블은 따라서 변경되지만 레이블을 직접 변경해준 인스턴스는 변경한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컴포넌트의 색상이나 외곽선 같은 것을 변경해 봅니다. 여전히 메인 인스턴스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경한 버튼도 변경 내용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인스턴스에서 속성 값을 덮어 써서 메인 컴포넌트와 분리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오버라이드라는 걸 좀 더 깊이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만든 버튼 컴포넌트와 완전히 똑같은 버튼을 그려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전화를 통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때 아마 명세라는 걸 작성할 겁니다. 이 버튼이 가진 그래픽 속성의 명세를요. 대충 텍스트는 몇 픽셀이고 레이디어스는 몇 픽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걸 좀 더 철저하게 써보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조목조목 뜯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화면에서 버튼을 볼 때 파랗게 칠한 둥근 사각형의 안에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가 이해하는 버튼이라는 건 이렇게 값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정보입니다. 처음 메인 컴포넌트로부터 복제된 버튼 인스턴스는 아마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모든 속성의 값이 전부 inherit, 즉 메인 컴포넌트랑 똑같이 해 라고 표기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실제로 피그마가 화면에 그릴 때 각 속성마다 메인 컴포넌트에 뭐라고 써있나 보고 베껴서 똑같이 그리겠죠.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텍스트의 콘텐트 속성을 구독으로 바꿔봅니다. 이제 첫 번째 인스턴스는 메인 컴포넌트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버튼의 레이블 자리에 구독이라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속성은 여전히 메인 컴포넌트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인스턴스에서 이번엔 배경색을 다른 것으로 바꿔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스턴스는 배경색을, 첫 번째 인스턴스는 텍스트의 내용을 각각 오버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컴포넌트의 레이디어스 등 다른 속성들을 변경하면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속성들만 메인 컴포넌트의 속성 값을 따라가게 되죠. 혹시 실수로 오버라이드를 걸었을 때는 우측 패널의 컴포넌트 섹션에서 미트볼 메뉴를 눌러보시면 오버라이드 전체를 리셋하거나 특정 오버라이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도 역시 중첩을 통해 더 복잡하고 큰 컴포넌트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인스턴스마다 어떤 속성이 오버라이드 되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손도 못 쓸 정도로 꼬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만들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마스터했다는 의미로 컴포넌트 격파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컴포넌트 중첩을 사용해서 가장자리 별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텍스트를 3개 생성해 줍니다. 크기는 각각 35, 50, 25 픽셀입니다. 3개의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싸주고 간격은 0, 정렬은 수직과 수평 방향 모두 가운데로 지정해 줍니다. F키를 눌러 프레임 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오토 레이아웃 위에 드래그해서 만든 오토 레이아웃을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감싸줍니다. 프레임의 이름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 라는 의미로 what, how, when 이라고 적어줄게요. 오토 레이아웃을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constraints 속성을 수직 수평 방향 모두 센터로 설정해줍니다. what, how, when 프레임의 레이디어스를 1000픽셀로 변경하고 클립 컨텐트가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해줍니다. 적당히 글씨를 가릴 때까지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그 다음 3픽셀 정도의 스트로크를 그어주고 배경색을 지워줍니다. 다시 F키를 눌러 프레임 툴을 선택하고 똑같이 what, how, when 프레임을 감싸는 정사각형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이름은 스탬프라고 지어줄게요. 5픽셀 정도의 스트로크를 그어준 뒤 배경색을 지워줍니다.
스탬프 프레임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what, how, when 프레임을 가운데에 둔 뒤 constraints 속성을 스케일로 변경합니다. 이제 스탬프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두 프레임 사이에 별을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 툴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의 별을 그린 뒤 스탬프 프레임 바깥에 놓습니다. 까만색으로 색깔을 채워주고 Ctrl Alt K를 눌러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스탬프 슬래시 스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메인 컴포넌트에서 Alt 키를 누른 채 옆으로 드래그하면 스탬프 컴포넌트에 인스턴스가 하나 생겨납니다. F키를 눌러 프레임 툴을 선택하고 스탬프 프레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이 프레임의 이름은 Stars입니다. 스타 컴포넌트에 인스턴스 4개를 만들어서 Stars 프레임에 넣어줍니다. 이때 Stars 프레임의 꼭지점과 스타 컴포넌트의 중심점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줍니다. 스타 컴포넌트를 들고 꼭지점 근처까지 가면 스냅 기능이 작동해서 빨간색 가이드선과 함께 자석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스타즈 프레임을 선택한 뒤 배경색을 지우고 클립 컨텐트를 해제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스타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하고 컨스트레인트 속성을 모두 스케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Ctrl Shift L을 눌러 이 스타 컴포넌트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잠가줍니다. 잠그지 않으면 스타즈 프레임의 조작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스타즈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서 어떤 느낌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스타즈 프레임을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고 두 스타즈 프레임을 한 곳에 겹치게 놓습니다. 복제된 스타즈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꼭지점의 바깥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45도 정도 돌려줍니다. 덩달아서 같이 기울어진 스타 컴포넌트들을 선택하고 로테이션 값을 0으로 변경해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두 번째 스타즈 프레임을 원래 스타즈 프레임 안에 넣어줍니다. 자식으로 들어간 스타즈 프레임을 선택하고 Ctrl Shift G를 눌러 프레임을 해제해줍니다. 이제 프레임 안의 스타 컴포넌트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지게 놓여졌습니다. 스타즈 프레임을 스탬프 프레임의 가운데에 넣어줍니다. 이때 스타즈 프레임이 what, how, when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스타즈 프레임을 꺼내서 what, how, when 프레임과 동등한 레벨에 있도록 해줍니다. Shift와 Alt 키를 누른 채 스타즈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서 별 모양이 적당한 위치와 크기를 갖도록 조절해줍니다. 스타즈 프레임을 다시 가운데 정렬하고 Constraints 속성은 모두 스케일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대충 생각대로 동작하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들면 인스턴스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과 Constraints 그리고 리사이징 같은 설정을 집요할 정도로 철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탬프 프레임을 선택하고 우측 패널의 Selection Colors 섹션에서 까만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면 프레임 내의 모든 까만색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우리는 8개의 스타 컴포넌트 인스턴스에서 필 속성이 메인 컴포넌트의 까만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오버라이드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탬프 프레임을 선택하고 Ctrl Alt K를 눌러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Alt 키를 누른 채 옆으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스타 컴포넌트의 크기를 확인하고 같은 크기의 폴리곤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각을 4개로 변경해 마른 목걸로 만들어주고 까만색으로 색을 채워준 뒤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스탬프 슬래시 다이아라고 적어줍니다. 스탬프 컴포넌트의 인스턴스에서 스타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해줍니다. 우측 디자인 패널의 컴포넌트 섹션에서 셀렉트 박스를 열어보면 스왑 인스턴스 기능을 사용해 방금 만든 다이아 컴포넌트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에 슬래시를 사용하면 폴더 구조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레벨에 같은 단위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은 같은 경로에 위치하도록 이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스왑 인스턴스 기능을 사용해 컴포넌트를 교체했더니 메인 컴포넌트에서 오버라이드 되었던 인스턴스의 필 속성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변경해줍니다. 바꿔놓고 보니 마름모의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줄여봅시다. 다이아 컴포넌트의 하위에 있는 폴리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적당히 크기를 변경해봅니다.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를 컴포넌트로 만들 때 오브젝트가 프레임이 아니라면 피그마는 선택된 오브젝트를 프레임으로 한번 씌우고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다이아 컴포넌트는 프레임이 아닌 폴리곤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피그마가 임의의 프레임을 한번 씌워 컴포넌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에도 배경색을 지정하거나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탬프의 인스턴스에서 컴포넌트라는 텍스트를 적당한 걸로 바꿔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탬프 인스턴스에서는 스타 컴포넌트가 다이아 컴포넌트로,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가 피그마로, 세 번째 텍스트는 99.99.99로 오버라이드 되었습니다. 메인 컴포넌트에서 what, how, when 프레임을 15도 정도 돌려줍니다. 메인 컴포넌트라는 건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재사용되기 위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 안에 텍스트나 아이콘, 이미지, 색상 등의 속성들은 이것이 인스턴스화되는 그런 맥락이 적용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넣어두는 것이 저의 취향입니다. 지금은 컴포넌트라는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날짜도 특정한 날짜가 기입되어 있죠. 격파 대상을 지칭하는 컴포넌트라는 텍스트는 무언가로, 격파 날짜 텍스트는 각 항목을 0으로 변경해서 메인 컴포넌트에서 이런 맥락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는 색깔, 크기, 내용 등을 달리해서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컴포넌트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버라이드라든가 베리언트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수천 수만 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활용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을 들추어 보면서 그 패턴과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다만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그런 인사이트를 스스로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반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컴포넌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베리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그마가 자신있게 내놓은 피그마만의 독특한 기능인데요. 이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올라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 화이팅!